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의 날을 맞은 그날이죠. 그 광복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세상이 되어야 하거늘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내부가 분열이 되고 외부로부터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패전을 당했던 병자호란, 그 당시에 임금이었던 인조와 현재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임진왜란 직후에 우리는 두 차례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가 정묘호란이고 또 하나가 바로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정묘호란은 정식 군대끼리 맞붙은 전쟁은 아니었죠. 일종의 외교전으로 그다지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고 말았는데, 이 병자호란은 그 짧은 시기에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장면과 조약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그 조선과 후금, 즉 지금의 만주족들이 만든 청나라를 비교해 보면 당시 병력은 우리나라에서 9만에서 10만여 명이 있었는데 침략을 해온 청나라가 보낸 군사는 4만 7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즉 우리가 2배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참혹한 패배를 당한 것은 청나라의 움직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망해가는 명나라의 조선시대 서인들의 정권답게 계속 숙명 배청, 그러니까 망해가는 청나라를 아직도 숭상하고 신흥 강국인 청나라를 배척한 데서 그 비극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병자호란은 상당히 짧게 끝났습니다. 1636년 12월 28일 시작돼서 1637년 2월 24일, 그러니까 3개월이 채 안 걸렸어요. 왜 그러면 임진왜란 때 그렇게 7년 전쟁을 벌이면서도 우리가 물론 의병과 명나라의 원군의 도움을 받았긴 하지만 7년이라는 전쟁을 꿋꿋이 버텨냈던 조선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허약하게 망가졌는가? 현 정권하고 인조 시대를 비교해 보면 재밌는 사안들이 많이 나오죠. 뭐냐면 우선 광해군이라는 선조의 서자 출신의 임금은 비록 자기가 서자라는 신분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가 의주 방면으로 이제 계속 후퇴를 할 때 조정을 두 개로 나누는 분조를 만일에 이제 임금이 있는 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흉사가 생기면 분조가 이 나라 조정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는데 그 분조를 잘 이끌면서 광해군이 가는 곳마다 의병들이 그 광해군의 인품과 그 용기에 호응해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광해군을 선조는 되게 싫어했다 그러죠. 왜? 세계 역사에서 항상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들은 다 싫어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광해군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배다른 동생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할머니 뻘되는 임목대비인지 뭐 그 사람한테 약간 그 당시의 윤리로서는 어긋나는 짓을 하자, 인조를 비롯한 반란군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왕후를 폐위하는 등 폐모살제, 즉 어머니를 어디 가둬놓고 동생을 죽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인 세력과 힘을 합치고 어떤 능양군, 즉 지금의 인조가 정권을 쿠데타로 뒤집어버린 거였죠.
인조 때에는 청나라가 강하게 힘을 키우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광해군은 등거리 외교, 명나라와 청나라, 즉 후금 사이에 아주 정확한 지점에 서서 줄다리기를 하는 외교를 펼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미움을 받지 못했어요. 쿠데타로 뭐 집권했다는 점에서 인조와 문재인 대통령은 뭐 사실 비슷한 입장이죠. 그리고 인조가 자기의 능력도 워낙 모자랐지만 주변에 임진왜란 때 선조와 비교해 보면 뭐 이순신 장군이나 권율 장군 또는 유성룡, 뭐 이원익 뭐 이런 유명한 명상들, 특히 이항복, 이덕형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결국 쿠데타의 덕으로 왕의 주변에 훈구공신들, 즉 쿠데타의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벼슬 한 자리씩을 주느라고 차마 그들의 재주를 살필 겨를이 없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병자호란 때 원래 강화도로 가려던 계획은 틀어져 버리고 인조는 결국 추운 겨울에 식량도 변변하지 않은 남한산성으로 숨어 들어가서 겨우 석 달도 채 못 버티다가 그냥 항복하고 말았죠. 유일하게 당시에 인조를 충심으로 모셨던 대신은 딱 두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명길과 김상환. 최명길은 사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항복이라든 굴욕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신리파였고, 김상환은 우리가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이니 전부 자기를 하는 게 낫다라는 대의 명분론을 주장했지만 항상 모든 결론은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죠. 물론 그 이후에 현실을 직시했던 그 대신은 내내 같은 선비들, 최명길이죠. 내내 같은 선비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이 대상이 되었지만 본인의 소신은 끝끝내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뭐 영화 남한산성이라든가 아니면 김훈 씨의 소설 저기에 나오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 공부하는 내용이 있죠.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대체 병자호란 이후에 어떤 식의 조약을 맺었는가,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에 병자호란 강화조약이라는 걸 맺었는데요. 우리는 그 인조가 삼전도, 즉 지금의 송파구 나루터에 가서 고두국에 머리를 막 찌으면서 9번 굽신대는 그 굴욕적인 행동만 했다고 알고 있지만 병자호란 강화조약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사실 좀 드물죠. 근데 고두국에보다요, 병자호란 강화조약이라는 것은 진짜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치욕이었습니다. 8가지 조약을 제가 한번 조약문을 읽어드릴게요. 첫째, 조선은 청에 대해 군신의 예의를 다한다. 즉 청나라가 임금이면은 조선은 신하였죠. 그 전에 정묘호란 때까지만 해도 형제의 의를 다한다 했어요. 형제하고 군신은 완전히 다른 거죠. 형하고 동생하고 임금하고 신하는 완전히 다른 거죠. 바로 모화 사상에 물들었던 조선이 자초한 조약입니다. 두 번째, 명예의 연호를 폐하고 왕래를 끊으며 명에서 받은 책봉 고명과 책인을 내놓는다. 이제 앞으로는 임금이 될 때 허락을 명나라에서 받지 마라. 우리한테 와서 받아라. 우리가 네가 정통 왕임을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 명나라는 다시 가지 마라. 세 번째, 두 왕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과 대신들의 아들도 심양의 인질로 보낸다. 왕자와 대신들의 아들이 모조리 심양으로 중국 땅으로 끌려간 거죠. 명과의 구례대로 구례는 예법이라는 뜻입니다. 성절사 등의 사절을 보낸다. 뭐 성절사라는 건 뻔하죠. 뭐 설날이라든가 당시 청나라 임금이 태어난 날이라든가 이렇게 기념해야 될 날들에 사절을 보낸다. 5번,
청이 명나라 정벌 시 보병, 기병, 수군 등을 조달하되 기일과 장소를 맞춘다. 이거는 조선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내용이었죠. 바로 그 항복하기 전날까지 명나라를 굳게 의지하고 명나라가 자기들을 살려줄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나라는 명나라를 우리가 칠 때 너희들이 옆에 와서 도와, 군사를 보내, 이런 조약을 강요한 것입니다. 내외 재신과 혼인을 맺어 우호를 굳게 한다. 국제 결혼을 시킨다는 얘기죠. 청나라 짱깨들하고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하고. 성과 담장을 개수치한다. 이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전쟁을 하는 방법이라는 게 성에 들어가서 산성, 우리나라 성들은 주로 산성이죠. 험준한 산세에 기대서 적과 장기전을 벌이면 적이 뭐 예를 들어서 식량 부족이나 물 부족 등을 느끼고 후퇴할 때를 기다리는,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병법이었는데 성과 담장도 개수하지 말래요. 8번 정묘년에 정한 세패를 보낸다. 정묘년이라는 게 이제 정묘호란 때 일어난 때 어떤 맺은 조약 중에 세패를 보낸다고 했었는데 그동안 또 안 보냈으니까 다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 조선은 망하고 말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요, 우리나라에서 청나라로 끌려간 인구가 50만이었는데 대다수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중국이나 또는 압록강을 건너서 정절을 잃고 마음껏 이 중국 청나라 군사들의 놀이개감이 된 뒤 다시 서울로 왔죠. 그 이후의 일들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뭐 자결하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뭐 차마 자기 남편이나 자식들 얼굴을 보기 두려워 거리를 헤매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사회 문제가 되자 당시의 임금인 인조가 뭐 어디 가서 그 몸을 씻고 오면 정절을 지킨 것으로 간주해 준다라는 이제 편법을 내놓아서 결국 이 사태는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방식이 지금 인조를 교묘하게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쿠데타로 집권해서 그다음에 인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 공신들에게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공신들에게 자리를 주다 보니까 뭐 무능력한 사람도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고 간신처럼 말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도 있고 눈치만 구다닌 사람도 있고 아주 별별 사람이 다 모였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에서 보면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거의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나 선조 때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국방부 사령관들은 참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고 대를 이어서 무능하기 짝이 없죠. 뭐 군인다운 기계는커녕 눈치 보느라고 바쁘죠. 마치 인조 시대의 병조 판서처럼. 또 있어요. 인조가 병자호란 때 맺은 강화조약, 8개 항의 강화조약을 방불케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한국에 지금 다음과 같은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삼불 약속을 깨야 된다. 이 삼불이란 건 뭐냐면요, 2017년 중국이 우리에게 압력을 강해서 사드 미사일이라는 건 공격형 무기가 아니죠. 방어용이죠. 북한이나 어느 가상의 적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탄도미사일 같은 게 날아올 때 그거를 막는 수단이죠. 그런데 그 수비형 수단을 가지고 중국은 생트집을 잡았죠. 뭐 이 사드 레이더로 우리나라를 전부 자기네 나라 만주 땅을 전부 들여다본다. 자기들은 이미 환하게 다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비적인 무기 체계도 못 들여오게 쉽게 얘기하면 강짜를 부린 거죠. 땡깡.
근데 거기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사드는 지금 전에 그 김동연 기자도 얘기했지만 일본처럼 사드는 역시 두 부대가 그때는 일본으로 치면 아오모리에서 교토까지 선을 이으면 그게 탐지하는 거리가 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된다는 건 2배도 될 수 있고 4배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무기가 합치면. 우리는 근데 성주에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성주에서 직선 라인을 그으면 대충 뭐 광주나 아니면 뭐 그 인근 도시가 될 텐데, 만약 그렇게 연결되는 곳에서 무등산 같은 데서 만일에 사드 한 기를 더 배치하면 우리나라의 탐지력은 지금보다 훨씬 배가 될 텐데, 그것 역시 중국의 강자 생떼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경상북도 성주에 가 있는 사드 주둔 미군들은 연료도 헬리콥터로 보급받고 식량도 헬리콥터로 보급받고 앞에는 또 뭐 단골 시위꾼들이 맡고 있어서 대체 그 사람들은 지금 왜 이런 생고생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해야 되는가 라는 불만이 없겠습니까? 나타나질 않을 뿐이죠. 거기다가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깨갱거리자 사드 추가 배치도 안 하고 미국의 MD, 즉 미사일 디펜스라는 거죠. 미사일 촘촘하게 그물망을 쳐서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보유한 미사일을 포위하는 작전, 어망을 펼쳐서 포위하는 작전.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태평양 연안이나 인도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참여했죠. 뭐 호주는 마찬가지고, 일본, 그 다음에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거의 그물처럼 덮는 그 디펜스 시스템인데 우리는 거기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미일 군사동맹도 하지 말라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인지 부정인지 말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죠. 왜냐하면 한미동맹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니면 또 내일 가서 어떻게 바뀔지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한미동맹은 혈맹이다라고 했던 분위기와는 한참 그 거리가 멀고 온도차가 느껴지죠. 그런가 하면 일본과는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소미아 파기까지 거론되면서 지금 연일 신경전이 계속 되고 있죠. 자, 이렇다면 청나라에게 당했던 인조와 지금 중국에게 당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집권 과정 비슷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무능한 신하들이 그래. 그리고 중국에 굴복하는 모양새도 거의 흡사하죠. 최근에 종족 반일주의라는 책이 하도 유행한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권 구했어요. 국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국회 지하 1층에 있는 도서관에 갔더니, 도서관이 아니라 그 서점에 갔더니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오늘부터 읽어서요, 제가 금요일 날부터 한번 저와 함께 요약해보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직접 읽어보고 어디가 어떻게 됐으면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 제가 보는 시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인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보면 이거는 반일 모화주의죠. 일본은 반대하고 즉 중국은 떠받드는, 숙모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행동들이 친일 반중주의를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영 거꾸로 나가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죠.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경제가 휘청휘청거릴 때마다 아이고 또 예전에 IMF 같은 난이 오는 거 아니냐 라는 거 국민들이 모두 마음속에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가짜뉴스라고 단언하고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걱정하는 것을 입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게 언론 탄압이죠. 인조와 문재인 대통령의 비슷한 점을 찾자면 사실 그보다도 더 많습니다. 자세하게 찾아보면 그보다도 더 많은데 크게 세 가지만 찾아보면 석연치 않은 집권 과정과 외교에서의 무능,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굴복, 인조 때는 병자호란 강화조약이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중국과 맺은 산불. 이 산불이 깨지지 않은 한미일 동맹은 아무리 복원하려고 해도 복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산불이 뭐예요? 사드 추가 배치하고 중국이 아무리 반발해도,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그 라인에 그 시스템에 우리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회복하면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적을 싸움도 해보기 전에, 아니면 뭔가 중국에 대해서 뭐가 그 정신적으로 약간 열세라는 걸, 아니면 뭐 중국에 대해서 약간 열등감을 느끼는가? 하여튼 그런 자세를 일관해서 이상하게 중국한테만 번번이 당하고 마치 중국이 종주국인 양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광복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호란에 대해서 뭐 제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은 그 최명기라는 교수가 쓴 2권짜리 책인데, 정말 재밌고 잘 썼어요. 그거 진짜 한번 맛들이면 하루 만에 다 독파하기 힘들지만 한 이틀이면 2권 다 독파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쉬워요. 그 당시에 보면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강제로 왕권을 탈취한 인조의 무능과 그 인조를 둘러싼 이른바 쿠데타 중심 세력의 논공 행상이 아주 눈꼴 사나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고, 삼전도에서의 굴욕보다는 사실 병자호란 강화조약, 그 8기항으로 된 강화조약의 내용이 훨씬 더 굴욕적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거의 이름만, 형체만 있는 국가, 내용은 다 썩어서 뼈도 근육도 다 사라져버리고 거죽만 남은 국가로 한 200 몇십 년을 연명하다가 그 중간중간에 뭐 개혁군주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워낙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받은 타격이 컸기 때문에 내상을 크게 입은 거죠. 결국 몇몇 개혁군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과 같은 활력을 찾지 못한 채 이번에는 서구 열강에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초를 병자호란으로 봐요. 임진왜란 때도 물론 피해가 컸지만 그때하고 이 병자호란을 비교해보면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건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때부터 망한 나라, 그때가 언제냐, 중국한테 한 방 세게 얻어맞고 성곽도 보수하지 못하는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임금을 떠받들여야 될 백성들마저 임금이나 양반대로 우습게 보겠죠. 저것들은 나라도 제대로 못 지고 중국인들만 보면 고개부터 숙이고 저게 무슨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아무리 일자무식 농민들이라도. 광복절을 맞아서 여러분께서 인조와 문조라고 하기에는 좀 조롱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문조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 문 대통령의 그동안 행적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좌표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해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문갑식의 진짜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야와 스토리를 발굴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참 요새 여름을 맞아서 조회수가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며칠 지난 게 갑자기 급상승하는가 하면 어제 그제 올린 뉴스들은 또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또 광복절 맞아서 어디를 다 놀러 가셨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디지털조선의 진짜 뉴스에는 또 구독 조회수가 또 평소보다 많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그렇든 저렇든 저희는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갈 테니까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뭐 알람을, 최 사장, 알람을 안 울려갖고 못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이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정한 게 아니고? 예. 개인이 설정하는 거라는데요? 예,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